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뇌증협회에서 마련한 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두 선생님들께서 그 발작에 대한 응급처치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두 개의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두 개의 강의가 아이들을 키우고 또는 뇌전증 환우들이 생활을 관리해 나가는데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어, 바랍니다. 우선 현장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현장 질문하고 사전 질문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사전 질문지를 받은 내용들 중에 오늘의 주제와 맞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답변을 드리고 시간이 혹시 되면 그 외의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 첫 번째는 아이가 초기 발병한 지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진료받고 약 처방받고 지금 3주 정도 약 복용을 하고 있는데 1주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아이의 발작 증세의 빈도가 빨라지고 심해진 것 같다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적응 기간이라서 그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실제로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 건강에 가장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 뇌전증이라는 병은 발작을 그냥 하는 병이 아니라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뇌의 질환입니다.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뇌의 질환이 발작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초기 발병이 그러니까 뇌전증 발작 그 뇌전증이라는 게 초기 발병한 게 아니라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가 첫 발작을 했을 때를 이제 초기 발병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뇌 질환 자체가 어떤 문제인지를 우선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질환이 그 시작하고 나서 모든 병이 그렇듯이 모든 병이 어, 그 감기도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병이 점점 악화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는 이제 그런 경과를 밟듯이 뇌전증을 일으키는 병이 증상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병 자체가 진행하는 경과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악화되는 거겠죠. 뇌전증이 악화가 된다고 하면 발작이 더 심해지고 더 자주 하고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는 뇌 상태의 뇌 기능이 점차로 악화되는 그런 경과를 밟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양성 뇌전증이거나 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류의 뇌전증의 경우는 발작을 매일 하거나 아니면 발작을 아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 점차로 발작을 매일 하는 상태라든지 발작의 빈도가 너무 잦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결국 뇌전증을 일으키는 병 자체가 좀 가볍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1주, 2주, 뭐 3주 이렇게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렇게 진료를 받고 그때 일주마다 한 번씩 약 조절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초기에 아예 입원시켜서 발작이 완전히 조절될 때까지 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발작을 조절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해 주는 치료를
찾아서 지속시켜주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단순하게 발작이 심해지고 그런 거 자체보다는 발작을 일으키는 병 자체가 지금 혹시 많이 진행되거나 악화되고 있는 과정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야 될 것 같고, 발작이 너무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어, 차라리 입원시켜서 발작이 완전히 억제될 때까지 좀 지켜보고 치료 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뇌전증 약물 복용 2주차에 약간의 빨간 반점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부작용이 좀 보인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약물 적응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관찰하면서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물 복용 후에 경련은 발생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라는 질문 내용인데, 약물 복용에 의한 반점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약물에 대한 알러지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 의한 반점이라고 하면 약을 복용하는 기간 중에는 악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반점이라면 약물 복용에 의한 반점은 아닐 가능성은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확인을 하는 선생님께서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그런 내용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는 반점인지 없는 반점인지를 정확히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 일반적인 상태가 이제 반점이 점점 악화되는 반점이 아니라면 약물 복용에 의한 반점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담당 선생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8개월의 비혈성 경련으로 케프라 복용했고 6개월 뒤에 약을 중단하고도 발작이 없었고 모든 검사가 다 정상이었는데 40개월의 독감으로 열성경련 43개월에 열성경련 이렇게 40개월에는 5번 짧은 경련이 반복됐었고 43개월에는 열 때문에 발작이 있었다. 그럴 때 다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열성경련이라 만 5세까지 지켜보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열성경련은 뇌전증이 아닙니다. 완벽히 다른 병이고 열 때문에 발생하는 그 발작이라는 증상만 똑같지 열성경련은 뇌전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증상이고 열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증상이고 열성경련이 뇌전증하고 다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없어진다. 그리고 열이 없을 때 발작을 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발작을 할 때, 경련을 할 때 열이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열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작이 발생을 하고 열이 그래서 발작을 했을 당시에 경련을 했을 당시에는 열이 없고 경련이 끝나고 나서 열이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열성경련의 전형적인 한 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성경련을 우리가 열이 없는 아이한테 약을 계속 먹이는 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열만 안 나면 발작을 안 할 거고 나이가 들면 없어질 수 있는 병인데 그래서 발작이 똑같다고 해서 또는 경련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거를 뇌전증이라고 잘못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열성 경련을 하는 아이들 중에 간혹 가다가 이제 열이 없더라도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 뭐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라든지 많이 피곤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열성 경련을 하는 아이들 중에 그런 상황에서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열성 경련의 범주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병이다.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열이 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절대로 발작이 발생하는 병이 아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뇌전증 약을 발작에 대한 예방약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경련이 없어지는 나이가 일반적으로 이제 만 5살 정도 지나면 여성경련 열이 나더라도 발작을 안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만 5살이 되면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 5살 여성경련을 하는 아이들 100명 중에 만 5살 이후에 발작을 하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한 7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93명은 없어진다. 그리고 7명 정도는 그 이후에도 열이 나면 발작을 할 수 있고 경련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이가 더 들면서 뇌가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없어지는 병이 열성경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열성경련은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신을 잃고 뭐 아주 굉장히 강력한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지만 짧은 경련에 의해서 아이의 뇌에 어떤 손상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경련이 발생하고 빨리 멈추지 않을 경우에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이상 경련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경련 자체에 의해서 뇌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열성경련은 5분 이내에 멈추니까 대략적으로 한 3분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발작이 멈추지 않으면 응급실이나 119를 콜을 해서 119 연락을 해서 응급실로 빨리 옮길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일시적으로 항경련제를 먹이거나 항문으로 투입을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집에서 발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대처하고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성경련 아이가 항히스타민제나 뭐 이런 약물에 주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으신데 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약물 그런 약물이 여성경련 아이들이 열이 없을 때도 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굳이 먹이실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1년 이상 발작이 없을 때까지는 그런 약제를 조금 주의 깊게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 그런 관리는 아까 유순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뭐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이유가 결국은 콧물인데 콧물 치료를 하기 위한 항히스타민제 이외의 다른 약물 치료 같은 것들도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약제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권유가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만 9세 남아 22kg 정도 됐고 작년 5월에 대발작 이후 오르피를 먹기 시작했는데 매달 계속 소발작을 해서 2mm에서 4mm씩 2번으로 증량을 했고 대발작 1시간 동안 대발작이 있어서 입원 치료했고 케프라라는 약을 또 추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발작의 문제는 없지만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서 강제로 낮잠을 안 자게 해도 밤에 불안해하면서 잘 못 자는데 발작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온 건지 정신과 약을 추가로 복용하면 너무 가라앉아서 너무 잠만 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다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약물 치료는
이 정도로까지 부작용이 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에 의해서 밤잠을 잘 못 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약물 치료에 의해서 약물 치료는 되게 잠을 좀 졸리게 하고 처지게 하고 잠을 더 많이 자게 하는 쪽의 부작용이지 잠을 안 자게 만드는 부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다른 약물 치료보다는 다른 문제, 심리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그러면 좀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상태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게 벗어날 때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음,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그 수면 보조제, 수면제가 아니고 수면 보조제로 멜라토닌 성분을 갖고 있는 약제가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간 약을 사용해서 그런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수면 문제는 사실 뇌전증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어서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게 뇌전증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뇌전증 학회에서 그 비욘디라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욘디에서 그 유튜브 채널에서 수면 관리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그런 프로그램을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면 환경입니다. 수면 환경을 어, 깜깜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수면에 내성을 보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가 쉽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관리를 해주시면 좀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면 관리에 대한 좀 더 그 많은 그 유튜브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셔서 아이한테 좀 그런 것들을 적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대발작 이후 케프라 먹고 다시 소발작이 보여서 라믹탈 자룬티를 먹고 라믹탈 증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약 때문인지 모르지만 잠이 늘고 너무 피곤해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 자고 전에는 멀쩡히 다니던 태권도 못 다니고 집에서만 쉬고 있습니다. 자론틴 라믹탈 먹은 지 2주 정도인데 이 정도도 부작용으로 봐서 약을 다시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약 적응 기간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라믹탈을 더 늘리고 추후 케프라는 끊을 예정인데 그리고 전두엽 부분 발작의 예후는 어떤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물에 의한 그 부작용 부분은 사실 이것도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라믹탈이나 자론티를 먹고 이렇게 처지거나 피곤해하는 경우가 적지만 가장 적은 약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아이들은 이 약을 먹고 훨씬 더 피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떤 예를 들어보면 똑같은 감기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약제의 부작용 역시도 개인차가 너무 커서 아이가 약을 먹기 전에 안 그러던 아이가 약을 먹고
피곤해하다 그러면 그건 약 때문에 피곤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약을 끊으면 하는 건 없어질 텐데, 어, 그 피곤해하는 이런 부작용을 아이가 적응을 할 건지 아닌지 대개 한 2달 정도는 지켜보는 게 필요할 텐데, 2달 정도 지나서까지도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아이한테 부작용이 적은 약을 찾아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치료의 목적은 약을 먹고 발작을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약을 먹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2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먹고 발작을 안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한 바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한테 부작용이 적은 약을 다시 한번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엽 부분 발작의 예후도 역시 궁금하시다 그랬는데, 전두엽 부분 발작의 예후가 그것도 전두엽 부분 발작을 일으킨 원인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어서 전두엽 부분 발작 중에 예후가 아주 좋은 경우도 있고, 전두엽 부분 발작 중에 예후가 아주 많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뭐 후두엽 부분 발작이나 그 중심 측두부, 우리가 롤란도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 측두부 부분 발작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다. 그리고 측두엽 쪽 부분 발작하고는 유사하거나 그래도 약간은 좀 좋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두엽 부분 발작을 일으킨 원인에 따라서 그것도 예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두엽 부분 발작 중에 어떤 원인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결국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예후를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고, 전두엽 부분 발작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발작이 결국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아이가 뇌의 컨디션, 뇌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발작 이외에 다른 상황이 괜찮은 상황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결국 예후가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한두 가지 유지하면서 발작이 완전히 멈추고 조절이 잘 되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한다 그러면 예후가 대개는 좋을 것이고, 한두 가지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고 3가지, 4가지 약을 써야 되고 그러면서도 약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라면 예후가 안 좋은 일반적인 경과를 밟게 될 걸로 예측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존 수영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받아도 될까요? 우리가 수영을 좀 가급적이면 우려하는 이유는 물속에서 발작을 해서 의식을 잃을까 봐, 그럴 때 빨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영을 가급적이면 권유하지 않는 거지. 물속에서 혹시 발작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구조가 가능하고 아이가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지 않는 상태로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면, 대처가 완벽하다 그러면 수영을 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수영 수업이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 하는데, 아이가 그 수업 시간 중에 혹시 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대비를 한 상태라면 이런 생존 수영 수업이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충분한 대비가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수업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특정 유명인의 조카가 뇌전증 발작으로 죽었다고 글을 올렸다는 내용인데, 뇌전증 자체만으로 사망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머리를 부딪혀서 위험이 높은 건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뇌전증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그 사고사죠. 사고사.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수영이나 물에서 발작을 해서 질식을 한 상태에서 구조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고, 또 돌연사라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비율은 그렇게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돌연사가 뇌전증과 연관된 돌연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뇌전증이 잘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런 일들은 안 생기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돌연사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아주 높진 않지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예방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자체가 그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작이 사고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발작과 관계돼서 그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비열성 경련 이력이 있는 아동이 열성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날 때 복용할 경련 예방약을 처방해 줄 건지 의사 선생님께서 물으셨는데 비상약으로 받아들여 두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비열성 경련에 이력이 있는데 열이 났을 때 경련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열이 났을 때 경련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함께 복용하면 경련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런 약이 복용 자체만으로 아이한테 큰 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약을 열이 날 때 해열제하고 같이 투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대비가 뭐 경련을 안 하는데 열만 난 상태에서 같이 쓴다고 해서 아이한테 커다란 뭐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리고 열성 경련 열이 있을 때 경련을 같이 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경련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초코, 카페인을 안 먹이시는 분들도 있던데 수면의 질 때문에 그런 건지, 아직 많이 어린아이라 너무 많이만 먹이지 않으면 괜찮은 건지랑, 경련으로 필수 예방 접종을 중단한 상태인데 접종을 다시 하게 될 경우 해열제는 몇 시간 전에 미리 복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100%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코 카페인은 사실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 피로해지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뇌전증 환자에서 발작이 발생하는 거는 뇌의 피로도하고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도가 증가해서 쉽게 발작이 발생하는 그 발작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면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카페인 섭취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카페인이라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오전 중에 어른의 경우입니다. 어른의 경우 오전 중에 커피를 한두 잔 마시는 것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수면을 잠을 잘 못 잘 정도로까지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어린아이라 그러면 카페인은 가급적이면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아이 건강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뭐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까지 관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련을 하는 아이라 그래도 예방접종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는 아까 유선혜 선생님께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나가도록 할 거고, 접종 때문에 반드시 열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열제를 꼭 미리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이 올라갈 때 먹여도 될 것 같고, 해열제가 투여된 다음에 얼마가 지나서 열이 떨어지는지 하는 거는 대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열이 미리 예측이 될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복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해외에서 경련이 있어 입원을 했고 현지에서 뇌전증 판정을 받아 레비트라세탐, 우리나라에서 상품명으로 케프라라는 약으로 사용하는 그런 약인데 그 레비트라세탐이라는 약을 처방 중입니다. 혹시 한국 방문 시 한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미국에서 진료받은 그 진료 기록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잠의 질문과 관련성이 있는데 최근 대발적 이후에 불안 증상이 있고 그게 밤에 잠을 안 자는 현상과 연관이 있는 듯한데 본인이 좀 불안하고 흥분 상태 등으로 심리적인 영향이 공황장애처럼 뇌전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심리적인 영향, 뇌전증 그 발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 당연히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심리적인 불안증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받는 2차적인 영향인데 이 불안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병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 언제 발생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나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안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병 자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비를 하거나 병 자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면 되는데 병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본인하고 관계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걱정을 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전증이라는 병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어도 100가지 이상의 종류로 나뉘는데 뇌전증이 전부 다 한 종류의 병이 아니고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뇌전증이 전부 다 다른 형태로 발생하고 다른 문제로 발생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의 뇌전증이 어떤 뇌전증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합리적인 불안감, 합리적인 걱정만 하게 되고 불합리한 비합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뇌전증이 어떤 뇌전증인지를 정확히 알면 이유 없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불안증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뇌전증이 불안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발작이 언제 발생할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감이 제일 많은데 그런 발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대처를 완벽하게 해준다 그러면 절대로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이 병이 어떤 병인지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대처 방법이 마련이 돼 있다 그러면 불안증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발작 자체가 흥분 상태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발작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뇌전증과 연관된 동반 증상, 동반 질환들이 실제로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동반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같이 해줘야지만 건강을 다시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이나 그리고 아니면 그 심리적인 문제를 좀 더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의학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그리고 뇌전증에 관계된 협회라든지 뇌전증 지원센터 같은 도와줄 수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 데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소발작이 오는 듯 머리를 흔들 때 탁 쳐서 환기시키면 금방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발작으로 가는 걸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하셨는데 아이가 머리를 흔드는 것 자체가 그 100% 발작을 일으키는 그 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머리를 흔드는 것 자체가 뭐 100번 정도 한다 그러면 그중에 한두 번 정도에서 실제로 발작으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그 어떤 불안감이나 심리 상태에서 그런 형태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아이를 쳐서 환기를 시켜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기시켜서 금세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증상이라 그러면 뇌전증하고 발작하고 관계없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작으로 가는 거를 외부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차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작이 오는 거를 어떤 행동이나 뭐 탁친다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차단시키는 거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그런 것들에 너무 그 마음을 쓰시는 않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뇌전증이 아직 잡힌 상태가 아니라서 또 약을 올려야 되나 하는 거에 고민이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치료의 목적은 발작을 안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발작이 아주 가벼운 정도라면 약을 한 가지만 아주 조금만 써도 발작이 조절이 되는데 발작의 성향이 아주 강력한 경우에는 한 가지 약으로 조절이 안 되고 두 가지 약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 두 가지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 세 가지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항경련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결국 약을 여러 가지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그것도 안 되면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비혈성 전신대발작 중첩증으로 오르피를 복용 중이고 다이제팜 처방을 받은 상태고 2, 30분 정도의 무긴장, 전신이 축 처짐으로 양상이 변하였는데 의식은 있고 호명시에 30초 정도 뒤에 반응하고 잠이 든다. 이때도 다이아제팜을 투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상태는 일단은 발작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혼돈스럽고 좀 피곤하고 좀 졸립고 그런 것들이 발작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처짐이기 때문에
그 발작 이후에 발생하는 처짐 증상 자체가 경련이나 발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련을 빨리 멈추게 하는 이유는 경련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 경련에 의해서 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해서 빨리 멈추게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경련이 끝난 상태에서 처져 있는 상태, 당연히 그거는 정상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상태가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뇌에 부담을 주거나 그런 상태가 뇌를 손상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치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A형 독감으로 입원 중이라고 하셨는데 5일째 고열이 잡히지 않고 비열성 경련만 있던 아이가 고열로도 증상이 나올 수 있을런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뇌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 발작이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뇌의 컨디션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수면 부족이라든지 피로도의 증가라든지 또는 신체 질환, 고열 이런 것들도 역시 뇌의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발작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열 때문에도 물론 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아이들의 경우에 신체적인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발작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발작이라는 거는 경련이거나 아니면 의식 소실이거나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리 열이 나는 것 때문에 발작이 발생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시 시차가 10시간 이상 날 경우에 약 복용은 어느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10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어, 그냥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먹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약이 체내에서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할 수 있는 정도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결국 약물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 12시간 정도, 12시간마다 한 번씩 먹는 게 가장 그런 거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두 시간 정도를 빨리 당겨서 먹거나 조금 늦춰서 먹는다고 해서 약물 유지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에서 10시간에서 14시간 사이에 24시간 중에 2번, 그리고 그 간격은 10시간에서 14시간 사이 그 정도의 상태로 지속하는 거는 약물 농도가 몸에서 유지가 되는데 별 영향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트릴레탈과 파이콘파를 냉장 보관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냉장 보관을 해도 되고 상온에 보관해도 되고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냉장 보관한다고 해서 나쁠 거는 없는데 굳이 상온에서 보관을 굳이 안 하고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리차는 먹어도 되고 약은 꼭 식후에 먹이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식후에 먹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일정한 시간에 약을 먹고 있는데 20분 정도 조금 늦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시간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현장 질문 또 들어온 거 있나요? 그러면 현장 질문 좀 뽑아주시고요. 그 현장 질문을 뽑아주시는 동안 사전 질문 중에서 답변이 조금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잠을 오래 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약을 더 올리지 않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결국 약을 먹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잠을 자서 재활이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재활 치료가 좀 더 어렵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병 자체하고 약물 치료하고 이 두 가지의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한 상태라고 하면 잠을 오래 자더라도 약을 더 강하게 쓰는 게 맞는 거고, 어, 음, 병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약 때문에 하루 종일 생활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줄이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 자체가 워낙 좀 심한 종류의 병,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영아연축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영아연축이라는 병은 병 자체가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영아연축을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에서 회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하루 종일 잠을 자더라도 그런 상태가 해결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고, 그렇지 않고 병 자체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약을 줄여서 유지하는 것들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판단은 담당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질문 중에 전신발작 경기파가 나오는 아이로 케프라 2.5cc씩 증량 중인데, 증량 적응 기간 동안 매번 하루에도 몇 번씩 멍함이 지속적으로 관찰됩니다. 증량 적응 기간 동안 멍함이 너무 심해서 꼬집어도 반응이 없는 멍한 상태인데 부작용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경련이 심해지는 상태로 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멍한 증상이 발작의 증상, 그러니까 의식 소실 발작인지 아니면 발작이 아닌 단순한 멍함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의식 소실을 동반하는 발작 때문에 멍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면 그거는 약을 강력하게 써야 될 거고, 만약 발작이 아닌 상태의 멍함이라면 그거는 약물 치료와 관계가 없는 멍함이기 때문에 약 먹기 전에 없던 증상이라고 하면 그거는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멍함이 발작의 증상인지 아니면 그냥 발작이 아닌 증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그 구분하는 방법은 멍한 증상이 있을 당시의 뇌파 소견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뇌파를 그때 멍한 증상이 있을 당시에 찍는 게 좀 쉽지 않다고 하면 저 멍때림이 외부적인 자극으로 멈춘다고 하면 저거는 발작에 의한 멍한 증상이 아닙니다. 발작에 의한 멍한 증상은 여러 가지 이제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뭐 그 멍한 발작, 그러니까 멍한 발작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그런 변화들, 어, 뭐
그 얼굴의 색깔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숨 쉬는 게 좀 부자연스러워진다거나 어, 어, 그 맥박이 좀 더 빨리 뛴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동반된 양상들이 있기도 하고 발작 자체가 대개는 뭐 대부분 동일한 정도의 시간 정도로 유지가 되고 되게 10초, 최소한 10초, 30초나 1분 내지 2분 정도 지속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그런 멍한 발작이 끝나고 나면 애들이 좀 대개는 피곤해하고 졸리고 자고 처지고 이런 그 후증상이 발생을 하고, 어떤 자극을 준다 그래도 그 멍한 발작 자체가 중간에 멈추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자극을 줬을 때, 꼬집거나 그랬을 때 그 멍한 게 멈춘다고 하면 그건 발작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멍한 게 진짜 발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발작하고 관계없는 멍함인지 그것부터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를 구분을 한 후에 어떤 쪽으로 치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12세 여아 4개월 중 수면 중 대발작 1회 뇌파 검사에서 경련파 확인되었는데 약을 아직 처방받지는 않았습니다. 뇌파 이상이 발견되어 당장 혹은 수년 내에도 발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약을 미리 복용하는 게 좋을지 2회 발작이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가 발작을 한번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치료를 바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 100명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 그 중에 반은 그 이후에 또 발작을 할 거고, 나머지 반은 한 번 발작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평생 발작을 안 하는 경우들이 나머지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를 한다고 하면 발작을 앞으로 한 번도 안 할 나머지 반의 경우에 쓸데없이 약을 계속 몇 년 동안 먹게 되는 결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번째 발작을 했을 때부터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발작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아이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은 많이 놀라시겠지만 심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두 번의 발작이 있을 경우에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만약 발작이 또 발생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발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괜찮으면 조금 안심해도 되고 1년 동안 괜찮으면 뭐 그냥 괜찮을 거다라고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 보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뇌파상의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뇌파성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반드시 발작이 다시 재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뇌에 어떤 손상이 있거나 발작을 잘 일으키지 않는 그런 부위에서 뇌파 이상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그거는 다시 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만, 그냥 단순하게 뇌파 이상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약을 바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별도성 경화증 아이고 뇌전증 약 복용이 1년이 좀 지났고 처음 멍한 증상으로 트릴레타를 먹으면서 조절하다가 눈을 위로 깜빡거리는 증상으로 토파맥스 추가 후 증상이 줄어들지 않아서 파이쿰파도 추가해서 먹고 있는데 소발작, 눈 깜빡거림 증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약 증량 후
경련 횟수가 더 늘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약물을 증량하는 이유는 경련을 조금 더, 발작을 조금 더 줄이거나 안 하게 하기 위해서의 목적이고, 약을 더 증량해서 증상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치료 효과가 부족할 경우에는 치료를 약을 바꾸거나 아니면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발작이 어느 정도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간헐적으로 하는 발작이 아이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라면 완벽하게 조절을 할 때 완벽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약을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쓰는 거하고 아이한테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정도로 약을 쓰면서 약간의 발작을 그냥 하고 지내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 아이한테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약으로 대개 두세 가지 약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한두 가지 약을 더 시도해보고 나서 안 되면 식이요법이나 그래도 안 되면 수술치료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절성 경화증에서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약물치료로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약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약물치료로 완치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질문은 다 됐죠? 그러면? 아니, 현장 질문? 두정엽 부분, 뇌전증, 뇌파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는데, 두정엽은 뇌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나요? 어, 정확하게, 음, 정확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두정엽은, 그 운동중추 뒤쪽에 있는 위쪽 부분의 뇌를 두정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두정엽은 대개는 신체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서로 간에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전신파가 나왔는데 발작 경련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필을 한 알 복용하고 있는데 어, 그 한 알이 치료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틱이랑 같이 와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신데 전신파가 나왔다고 해도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어, 그래서 뇌파상으로 전신파가 나왔다고 해도 발작 증상이 없으면 본래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뇌파가 이상이 있다. 뇌파가 이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된다. 또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거는, 상태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발작 경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뇌파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틱 증상은
뭐 약물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틱 증상은 일단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증상은 아니고 틱 증상이 온다고 해서 아이의 뇌에 어떤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증상이 발생을 그 증상에 대한 꼭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틱 증상이 전신파 아니면 뇌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2, 3초 멍하고 돌아오고 또 멍하고 그것도 결심발작이냐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결심발작 그러니까 소발작이죠. 소발작을 하는 아이가 이런 증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소발작이고요. 소발작을 하는 아이가 아닌 사람이 2, 3초 정도 멍하다 돌아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소발작이 아닌 거고 그래서 소발작을 하는 아이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그건 치료를 좀 더 강하게 해서라도 저 증상 완전히 없애줘야 됩니다. 다음 주로 자다가 깨서 하는 경기인데 약 먹을 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 약을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깨워야 하는지 아니면 깰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당연히 약 먹을 시간이 돼서 한두 시간 내에 깨지 않는 상태라면 깨워서 먹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깨울 잠에서 깬 시간에 깬 직후에 발작이 발생하는 경기 증상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약물은 몸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깨워서라도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한 약물 치료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워서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기다려 봐도 되지만 그 이후까지 계속 그럴 경우에는 깨워서 먹이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코로나 격리 중 대발작 2번, 전두엽 뇌파 확인후 트리에프탈 복용, 그 올해 3월 멍때림 소발작이 2번으로 전체 뇌파 확인 후 데파코트 추가 복용 중입니다. 16세와 공부하는 아이인데 학업 지장이 있을까요? 약을 먹고도 영향이 전혀 없는 아이도 있고 약을 먹고 나서 학업에 영향을 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학업에 영향이 있는 상태라면 학업의 영향이 좀 적은 약으로 바꾸는 거가 필요할 수 있고 학업의 영향을 받는 그 약이 학업에 영향을 주는 것도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약이 학업에 영향을 안 주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시도해 가면서 바꿔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잘 때 음식 씹는 듯 쩝쩝거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뇌전증과 연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잘 때 음식을 씹는 듯 쩝쩝거리는 모습이 의식 소실을 진짜로 동반한다 그러면 그건 뇌전증과 관계가 있는 증상이겠죠. 근데 자는 중에 이렇게 의식 소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쩝쩝거리는 모습 자체가 발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쩝쩝거리는 모습이 그 쩝쩝거리는 모습만 보이는 경우라면 그거를 발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혹 측두엽 뇌전증의 경우에 발작을 하는 중에 저렇게 쩝쩝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낮에 할 때도 그런 동일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도 동일한 증상을 보이면서 밤에 잘 때 동일한 쩝쩝거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발작이 완벽하게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발작을 조절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발작이라고 직접 연관을 지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님의 질문이 잘 때 움직임이 많은데 그것도 발작인가요? 잘 때 움직임이 많은 거는 발작은 아니죠. 발작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련을 하거나 아니면 의식 소실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발작이 발생하는 움직임들은 항상 정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형적. 그러니까 어떤 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그냥 똑같은 행동이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지. 어떤 때는 왼쪽 움직였다, 어떤 때는 오른쪽 움직였다, 잠깐 움직였다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발작이 아닙니다. 그냥 수면 장애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뇌전증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는 되게 큰 근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몸통이나 아니면 어깨 이런 큰 근육에서 발생하지 손끝이나 손목, 발목 이런 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면 근간자 현상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손목, 발목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움직임까지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수면 장애 증상들이 실제 낮에 생활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태라면 그건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그 수면 분간자 현상 같은 수면 장애 증상들이 낮에 생활하는데 영향을 전혀 안 주는 상태라면 그런 거에 대한 그 걱정이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이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뇌전증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뇌전증을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다시 찾아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